인피니트 디멘셔널 힐버트 스페이스에서 적용되는 내용이 파이나이트 디멘셔널 스페이스에서 적용되지 않으면 이건 맞아. 학문으로 수학으로 물론일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파이나이트 디멘션이라고 생각되는데, 왜냐면 0, 1 이렇게 있고 그게 큐빗이 n개 있어봐야 굉장히 빠르게 커지는 숫자긴 하지만 파이나이트하긴 하잖아요. 맞습니다. 무한대는 아니잖아. 그래서 저도 파이나이트 디멘셔널 컴플렉스 스페이스라고 막 책 요즘 쓰니까 원고를 막 쓰고 있는데 갑자기 딴 데 논문에 인피니트 디멘셔널 스페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또 보면서 왜 인피니트 디멘셔널 스페이스인가 고민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또 사람마다 안전성을 위해서 그냥 이라고 얘기했나 싶기도 하고. 본 책에서는 이제 힐버트 스페이스를 가정을 하고 내용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파이나이트 둘 다 힐버트 스페이스예요. 네. 그런가요? 파이나이트 디멘셔널 힐버트 스페이스일 수 있고 인피니트 디멘셔널 힐버트 스페이스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디스크리트한 거에 N승으로 가니까 사실 인피니트는 아닐 것 같은데 파이나이트면 될 것 같은데 인피니트로 이야기를 한 데가 있어서 이제 그런 책을 쓰려고 그러면 엄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이나이트 디멘셔널 힐버트 스페이스는 충분한지 아니면 인피니트 디멘셔널 스페이스여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한대는 인피니트 디멘셔널 스페이스라고 써놓은 것도 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벡터, 결국은 이제 벡터라는 개념은 뭐 인피니티 파이나이트처럼 벡터 중요한 것일 거고, 벡터를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 그림에서 보시는 컬럼 벡터 형태로까지 통계에서는 항상 수학적으로 그렇게 많이 썼는데, 불행 로테이션은 이렇게 이 n승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렇게 화살표 캣과 브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캣이 어떻게 보면 컬럼 벡터라는 개념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되고, 브라를 로우 벡터, 이걸 로우 벡터라고 하지 않고 듀얼 벡터라고 하지만 저희가 익숙한 컬럼과 로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캣이 컬럼, 브라를 로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좀 더 수월하게 읽으시면 좋습니다. 컨주게이시잖아, 그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저희가 여태까지 그 통계에서든 수학에서든 로우를 하든 컬럼을 하든 바뀌는 것은 인덱스의 위치만 바뀌게 됩니다. 매트릭스든 컬럼, 벡터이든. 근데 이제 컴플렉스 벡터에서는 이것을 단순히 위치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컴플렉스의 부호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해밀턴 컨주게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말씀드린 것처럼 캣을 로우 매트릭스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에 컨주게이트를 씌워가지고 각 모소마다 씌워서 바꿔줘야지 정확한 의미의 모든 듀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벡터가 나오면 무조건 나와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은 내적 이너 프로덕트가 나온다. 이너 프로덕트는 사실 함수이고 뭐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이면은 모든 함수가 내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리니어리티 인더 세컨드 그리고 두 번째는 넌네거티브. 뭐 중요한 점은 뭐 내적 뭐라 해야 될까? 일단은 양수가 조금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큰 애랑 선형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야. 쉽게 말해서 내적을 했을 때 관계가 얘가 원래 더 컸는데 내적을 하고 나니까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스케일 로테이션을 하면 브라켓라고 씁니다. 양수가 나와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아까 제일 처음에 넌 네거티비티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말. 이너 프로덕트가? 맞습니다. 이너 프로덕트는 음수 나올 수 있지 않나?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컴플렉스 스페이스에서의 이너 프로덕트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음수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음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잠시만요. 이너 프로덕트는 나올 수 있죠.
이너 이게 프로덕트에 같은 원소를 집어넣었을 때 네네네네네 그거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제가 이너 프로덕트의 정의를 지금 잘못 말씀드렸는데 그죠. 예. 그 원소 계속 원소에 들어가는 원소가 그 넌 네거티브라 해야 된다는 조건은 같은 자기 자신을 넣었을 때의 양수 0이거나 양수여야 된다는 그러니까 저 말이고 어차피 세 번째 거에 노모버 벡터에 어차피 저렇게 해서 이너 프로덕트 구해지면 저거는 논 네거티브가 있어야 되는 게 맞고 첫 번째 조건은 당연히 네거티브도 가능한 거고 그 차이는 같습니다. 그렇죠. 이너 프로덕트 어떻게 되냐면 저 스페이스 정의될 때 기본적으로 스페이스의 이너 프로덕트가 정의가 되고 그 이너 프로덕트 인듀스드 노움이라 그래서 노움은 기본적으로 그거를 가지고 있어요. 난 네거티비티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랑 뭐지? 난 네거티비티랑 그 뭐지? 패러렐로그램인가 어쨌든 뭐 그런 그 이렇게 두 변의 합이 한 변보다 길거나 같아야 된다. 예, 그 조건 두 개를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너 프로덕트가 정의되어 있는 공간에서 그 이너 프로덕트를 자기 자신에게다가 딱 적용시켜 봤더니만 그 노움이 가져야 하는 난 네거티비티랑 뭐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 그 두 개를 만족을 해서 노움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이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는 요거를 롬으로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스토리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벡터가 정의가 되면 이너 프로덕트를 정의를 하고 이너 프로덕트의 넌 네거티브는 자기 자신을 넣었을 때만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너 프로덕트가 정의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거에 베이스 인듀스된 옵선 번호 이 두 개가 또 정의가 되면 유닛 벡터, 오스노멀 셀, 오스노멀 베이시스 등등등등 이제 쫙 나오게 되니까 어떻게 이너 프로덕트가 가장 큰 개념이다, 중요한 개념이다라고도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마치 그 닷 프로덕트를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컬럼 벡터를 얘기했을 때 닷 프로덕트를 했을 때 로우와 컬럼을 곱해가지고 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브라켓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옵서고널의 정의는 두 개의 이너 프로덕트, 두 컴플렉스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가 0일 때 옵서고널이라고 하게 되고요. 롬은 여기서 정의된 것처럼 루트를 씌워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놈이란 건 자기 자신에 대한 내적이고 내적을 했을 때에 넌 네거티비티 조건을 만족을 하니 거기에 우리는 그러면 스퀘어를 곱해가지고 저거 루트를 씌워가지고 놈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개, 오서고널과 놈이 정의가 되면 유닛 벡터라고 하는 놈의 길이가 1이고 그다음에 오서 노멀 셋은 유닛 벡터이면서 서로가 각 그 셋 안에 있는 모든 벡터들이 서로 지표하는 오서고널 한 애들을 오서노멀 셋. 그 다음에 이제 오서노멀 베이시스라고 하는 앞에서 이 스페이스를 정의를 했었는데 이 스페이스에 있는 어떠한 원소든지 간에 베이시스라고 하면 얘네들을 가지고 그걸 리프레젠트 할 수 있다. 그걸 이제 베이시스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01, 10, 10 이런 식으로 가장 간단한 베이시스만 알고 있지만 사실 베이시스도 인피니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유명한 베이시스가 하나마드 베이시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루트 2분의 1에 0 더하기 1 한 것과 이걸 이제 플러스라고 저희가 이거 두 개는 유닛 오토노멀 베이시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죄송하지만 하나마드 베이시스 화면이 보이실까요? 아까 본 것 같은데요. 하단 페이지. 수식은 나왔었어요 방금 플러스랑 마이너스. 나왔었는데. 네네. 네, 근데 이제 교재 27쪽에 이 오탈자를 한번 발견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오토노멀 베이시스 이렇게 설명하는 파트에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제곱이 있어야 되는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그 벡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때에 만약에 이 셋이 전부 다 옵티머ल 베이시스라면 이거의 놈은 여기다 제곱을 해주거나 아니면 얘를 떼거나 알파 i 네, 그래서 이게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직접 써 있는 멘트를 이게 진짜 맞는 거야 하고 이제 하다 보면 생각
생각보다 웹사이트 하나밖에 못 발견했지만 앞으로도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너 프로덕트가 중요한 예시를 좀 드리면 요거 만약에 세트한 파일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했을 때 컬럼 벡터 노테이션을 썼으면은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걸 로우로 바꾸고 듀얼 벡터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씌우고 쭉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근데 디렉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은 여기 써있는 길이가 되게 더 길어 보이지만 사실 암산으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줄여드리게 됩니다. 먼저 요거를 브라로 바꾸다 보니까 지금 노테이션이 뒤바뀌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가 바뀌어져 있고 나머지를 이제 이렇게 분배 법칙을 적용해주면 중요한 점은 저희가 이미 01과 11, 01과 10 서로 베이시스라는 걸 오소노멀한 유닛 벡터고 베이시스라고 알기 때문에 걔네들이 곱해주면 다 0이 됩니다. 하지만 11과 11은 얘네는 자기 자체의 또 놈이니까 그래서 노멀 셋에서 얘는 1이 되고 그래서 바로 그냥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디렉 로테이션에 익숙해지면 이런 식의 유용한 장점이 있다라는 게 좀 직관적으로 와닿았고요. 그 다음에는 오소노멀 베이시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설명을 쭉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벡터가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면 얘는 어떠한 경우에 오소노멀 베이시스가 되냐면 자기 자신과 곱해졌을 때만 0이 되고 나머진 경우는 자기 자신과 곱해졌을 때만 1이 되고 나머지 경우는 0인 경우 이게 크로노컬 데이터 펑션이니까 요러한 경우이고 또한 모든 의미의 스페이스 안에 있는 벡터를 이 셋 안에 베이시스 안에 있는 걸로 표현할 수 있으면 저희가 이제 오소노멀 베이시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그렇다면 오소노멀 베이시스가 정의가 된다면 the values of P and satisfies 이런 식으로 이게 여기서는 증명을 따로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띡 나오는데 이게 나중에 3장, 4장에서 계속 그냥 바로바로 가져다 쓰는 개념이라서 이게 차라리 외우던지 아니면 실제로 손으로 써서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제일 3장을 이해할 때에 많이 썼던 부분이라서 직접 손으로 써봤는 다른 분들도 꼭 이게 진짜로 이렇게 되는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스트 노트는 제가 개인적으로 디렉 로테이션이라든지 혹은 처음에 이사님께 이제 배웠을 때는 이거를 왜 디렉 로테이션을 쓰지? 약간 왜 쓰는 거야 도대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책을 좀 자세히 읽으니까 좀 이해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두 개가 있다고 치면 큐빗이 두 개가 있다고 치면 각 큐빗이 0 혹은 1이 될 확률을 앞에 첫 번째 큐빗은 P0와 P1으로 표현을 하고 두 번째 큐빗은 Q0와 Q1으로 표현을 한다면 저희가 이제 이 두 개의 상태에서 0, 1을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네 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그냥 컬럼 벡터로 쓰게 되면 4차원이 되는데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쓰진 않잖아요. 왜냐면은 저희는 텐서 프로덕트로 이거를 쓰고 계산을 이런 식으로 P0, Q0, P0, Q1 그 다음에 P1, Q0, P1, Q1 이런 식으로 곱해서 표현할 수 있는 텐서 프로덕트를 쓰는 것을 보고 이게 그래서 텐서 프로덕트를 쓰고 그래서 디렉 로테이션을 쓰는 거구나 라는 아직 100% 확신은 없지만 그래서 쓰는 거구나 약간 80% 정도 감을 좀 잡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거는 이제 샘플업을 한 경우에는 저렇게 쓸 수 있고 샘플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렇게 못 쓰죠. 못 쓰긴. 저렇게 쓸 수 있는 거를 샘플업을 하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중첩돼 있는 경우는 1.4.8처럼 그렇게 벡터로 써야 해요. 그래서 벡터로 못 쓰겠으니까 썸으로 이렇게 쓰는 거고. 예.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그 포스츄레이트 부분에 연결되는 것이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그래서 그런 거구나라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본격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기초 때문에
뒤에서 계속 활용되는 수학 세 가지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모든 독소수는 실수부와 허수부로 쪼갤 수가 있고, 요 허수부의 크기는 1이 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그 뒤에서는 모든 스페이스 벡터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쉽게 차용을 해서 쓰기 때문에 이런 정의 명칭들은 외워두는 것이 필수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뭐 유닛 벡터 이런 명칭이 익숙해진다면 이제 유닛 벡터의 앰플리튜드는 놈의 제곱합이 1이고 유닛 벡터의 앰플리튜드 모듈리스는 제곱합이 1이다. 이것도 사실 뭐 수학으로 써서 할 수는 있는데 이 1번의 개념이 확실하다면 이 유닛 벡터의 개념이 이해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3장에서 아까 그 2, 3, 4, 5가 3장 서브챕터들이 각각의 포스츄레이트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서브챕터이자 첫 번째 포스츄레이트는 시스템이 이게 이제 서브챕터 이름이었고요. 스테이트 스페이스 포스츄레이트가 첫 번째 공리가 아니고 공준이었 그 한국말로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공준. 감사합니다. 네, 공준인데 특정한 분야의 공리 이를 공준이라고 그러는데 거의 같은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이 첫 번째 공준의 핵심은 가장 크게 표현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어떤 상태, 싱글 큐빗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번 부분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걸 이해하려면 앞에서 봤던 노테이션이라든지 유닛 벡터, 오소근, 이런 개념들이 좀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 개인적으로 그 어떤 한 문장으로 한국말로 표현을 해보자 했을 때 저는 이게 틀린 걸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일단 이해를 했고요. 중첩 상태를 길이가 1인 중첩 벡터로 표현 가능하다 이건데 일단은 여기까지 가기 전에 어떻게 해서 이 큰 수식 코사인 2세타의 제로 더하기 2의 i의 사인 2분의 세타가 되는지를 좀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임의의 그 스테이트의 벡터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제로와 1은 베이시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두 개의 투레벨 시스템은 이 두 개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사님 자료를 제가 갖고 오고 싶은데 이사님이 예전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알파 제로, 알파 1은 두 개씩의 미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봤던 알과 세타가 각각 하나씩 있으니까 총 4개의 미지수가 있는데 마지막 단계를 보면은 저희가 모르는 미지수는 세타와 여기 지금 가 딱 2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쭉 내려갔을 때는 우리가 벡터들을 다른 미지수처럼 무시할 수 있는지 이게 제일 이해를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이 이제 제가 로지컬 띵킹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첫 번째는 글로벌 페이지를 무시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 세타를 코사인과 사인으로 바꿔서 표현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씩 보면 내적은 이건 이미 말씀드려서 넘어가겠습니다. 내적은 첫 번째 포인트는 이제 거리의 의미로 대체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앞에서 이미 중첩 상태를 중첩 벡터로 나타낼 수 있다는 공준으로서 가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첩 벡터의 뜻이 뭐예요? 중첩 중첩 벡터요. 상태는 알겠어. 네, 중첩 상태를 표현한 벡터를 중첩 벡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하다마드 베이시스 같이 요런 하다마드 베이시스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중첩 벡터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0과 1의 딱
그 세퍼레이블한 상태가 아닌 그거를 벡터로 표현한 상태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냥 중첩 상태를 그냥 중첩 벡터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중첩 상태를 벡터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상으로 봤었을 때. 그러니까, 중첩 벡터란 말에 따르니 어차피 모든 저 상태를 벡터로 표현하게 될 거라서. 그 중첩 상태를 컴플렉스 엘리멘트를 가지는 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 그건 거지. 중첩 벡터라는 게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 말인 거지 말이야.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표현이 좀 이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스페이스 포스츄레이트 자체가 이제 중첩 상태를 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 인 건데, 이거를 제가 저희 중첩 벡터라는 잘 안 쓰이는 개념을 가져다가 중첩 벡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정정을 하면 중첩 상태를 벡터로 나타낼 수 있다고 공준에서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중첩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제 측정을 하게 될 때에는 중첩 벡터와 각 스테이트 간의 거리를 써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스테이트와 이 스테이트와 지금 현재 중첩되어 있는 그 벡터와의 거리, 이거를 계산을 하려면 내적을 써야 되고, 이 내적을 거리를 쓰게 돼서 이걸 확률로 해석을 하려면은 그 앰플리튜드, 복수스 앰플리튜드를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재미난 점은 여기서 이제 제곱을 해주게 됩니다. 사실 놈 자체도 양수이기 때문에 그냥 가져다 써도 되긴 합니다. 근데 굳이 제곱을 해줘야 되는 것이 두 번째 포스츄레이트, 메저먼트 포스츄레이트인데, 요것도 이제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 제곱한다는 것까지 이제 그냥 공준이니까 이해하고 넘어간다면, 저희는 미미의 벡터에서 아무리 이제 미미의 복수수를 곱해줘도 측정 확률은 동일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미의 벡터에다가 복수수를 곱해주고 그거의 거리, 내적의 거리를 구해주면, 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게 길이가 1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 복수수를 곱해준 것이나 아니면 안 곱해준 것이나 측정 확률은 동일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물리학에서는 여기 3번에 중첩 벡터와 스테이트 벡터에서 중첩 벡터와 스테이트 벡터는 어떻게 차이가 나죠? 네, 중첩 벡터라는 건 이제 이상한 표현이지만 그냥 벡터인 거고 이미의 벡터, 이미의 벡터. 그 이미의 벡터를 지금 내가 스테이트 벡터 사실 이 스테이트 벡터도 그냥 사실 이미의 벡터라고 해도 사실 여기 논리에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굳이 스테이트 벡터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이제 0과 1의 확률로서 계산을, 그래서 지금 얘가 0이야 1이야 0일 확률이 몇이야 1이야 했을 때는 집어넣는 벡터가 0, 1 스테이트 벡터라서 이제 스테이트 벡터로 x를 여기서 썼을 뿐입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이미의 벡터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측정 시 확률을 구할 경우 그 확률이 어떤 에 대한 확률인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이 그냥 확률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가정하는 보고 싶은 기저가 있고 베이시스가 있고, 그 베이시스로 확률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베이시스와 그 벡터와의 거리를 내적을 이용. 그래서 이제 보통은 스테이트를 쓰니까 스테이트 벡터를 쓴 건데, 임의의 베이시스를 쓸 수 있고, 사실 관측자가 나는 이 상태랑 얘와의 거리를 계산하고 싶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의 벡터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요 스테이트먼트 제가 이제 자꾸 용어나 단어 정의 이런 거에 집착이잖아요. 이제 좀 집착하잖아. 집착하는 이유가 사실 그 3번 스테이트먼트에서 정확한 말이 거의 없어요. 중간에 소리가 잘 안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요 3번 스테이트먼트에 명확한 용어가 하나도 없어요.
네. 예. 근데 그거는 제가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써놓고 돌아서서 이따가 다시 보면 제가 쓴 글이 너무 명확하지가 않은 거라. 그래서 그런 우리가 그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영재학과가 또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되게 어려운 개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할 때 그 정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되게 계속 면밀하게 다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지금? 그냥 스테이트 벡터와의 거리가 확률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 그러면은 근데 이제 벡터와의 거리가 대정을 하면은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곱 붙어 있고요. 어차피 이제 그래서 저거, 제곱부터 제곱을 있는 하는 거예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냥 이 앰플리튜드 그렇죠. 그거에 제곱을 한 게 이제 확률로 떨어지는데 이게 스테이트 벡터라고 써서 이제 조금 헷갈릴 때 그냥 보통은 저게 0이거나 1이거나 보통 이제 맞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측정하는 값 자체가 컴퓨테이셔널 0이거나 베이시스라고 그래서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에 프로젝션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첩 상태에서 확률을 그러니까 중첩 상태에서 우리가 관측하고자 하는 그런 벡터들이 베이시스를 이루는 그러니까 그거 베이시스인 경우 그 베이시스의 중첩 상태의 벡터를 프로젝션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젝션 시켰을 때 그 프로젝션 된 거리 길이 그게 확률이 되는 거예요. 길이의 제곱이 확률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임진희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결국 거리의 개념을 쓰는 것이고 음수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제곱을 해주었기 때문에 음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놈을 씌우기 때문에 또 제곱이 음수가 나오지 않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이제 x와 세타 x와 지금 제가 그리스 여러가 기억이 안 나는데 x와 b라고 하겠습니다. x랑 b의 그냥 그 스퀘어하고 놈 씌워도 똑같이 할 수가 있는데 왜 제곱을 해서 굳이 해주냐? 이게 이제 메저먼트 포스츄레이트에서 가정을 하고 있는 공준이기도 합니다. 여튼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저희가 첫 번째 임의의 상태는 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고 말을 해놨고 그리고 그거를 그러면은 거리를 잴 때 측정을 할 때에 내적을 쓰게 되는데 거기에 임의의 복수수를 곱해도 그 확률이 똑같아지니까 그래서 글로벌 페이스는 무시해도 된다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중요한 과정들이 쌓여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첩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을 때에는 이 두 가지의 믹스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공준이 Evolution Postulate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생각하는 한국말로 표현을 해보자면 벡터의 변환을 표현할 수 있는 유니터리 오퍼레이터가 존재한다 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직까지 3장을 다 읽었을 때에는 요 에볼루션 포스츄레이트 개념 자체를 활용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크게 없어가지고 이게 그래서 어떻게 쓰인다는 거지 이 가정 공준의 활용 분야를 아직까지 저도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설명을 드리자면 유니터리 오퍼레이터 여기서 이제 U라고 표시되어 있는 요거 개념은 이제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 즉 역행렬이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와 그 역행렬이 같은 행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유니터 오퍼레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런 걸 써서 이 벡터가 이 중첩 상태가 이런 식으로 변했을 때 그거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오퍼레이터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예시를 들면 폴리 엑스 게이트, not 게이트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 0과 1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태를 이렇게 바꾸고 싶을 때에는 그걸 이렇게 해주는 오퍼레이터가 존재한다. 이거를 공중으로서 깔고 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사실 타임 에볼루션 포스슐레이트는 스테이트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 변화하는 뭐 변할 거잖아요. 이게 계속 변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변화를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로 언제나 설명할 수 있다. 그게 가정인 거지.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변하는 거를 다른 식으로 또 많이 설명, 뭐 비선용 오퍼레이터가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아, 선형 오퍼레이터. 그렇게 그렇게 해야 되면 우리가 힐버트 스페이스에서 생각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스츄레이시라는 거는 우리가 관측되는 물리 현상을 수학으로 옮겨 놓고 싶은데 이 수학의 이론을 전개하기 위해서 이 관측된 것과 위배되지 않은 최소한의 룰셋, 요거는 만족해야 되고 요거는 요거 만족해야 된다는 가정 하에서 나는 앞에 물리 현상은 잊어버리고 요 네 가지, 한번 네 가지일 수도 있고 다섯 가지일 수도 있고 어쨌든 공준을 에만 근거해서 논리를 진행시키겠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포스툴렛에서 알아보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포스툴렛이 스테이트 스페이스 포스툴렛 그래가지고 나는 모르겠고 내가 어쨌든 클로즈 시스템 두 개의 상태를 가지는 클로즈 시스템이 있어. 그럼 나는 무조건 얘를 벡터로만 표현할 거야. 이게 이제 제일 심플하게는 1001인 건 거고 그 안에 있는 영자 세계에는 중첩이라는 현상이 있는데 그 중첩이라는 현상을 그 두 개의 컴플렉스 원소를 가지는 원소 두 개짜리 벡터로 표현하겠어. 이제 이거를 이제 깔고 가자는 거지. 딴지 걸지 마. 혹시 뭐 얘를 세 개짜리 벡터로 표현할 수 있어? 아니면 뭐 듣고 없어. 난 안 해. 그냥 두 개. 이게 1001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01 상태로 그냥 매핑을 시키고 그 1001하고 그 사이에서 중첩되어 있는 그 상태가 어떤 확률로 중첩되어 있는 거는 무조건 그냥 벡터인데 컴플렉스 엘리먼트가 들어가 있는 그 벡터로 쓸 거야. 이거를 왜 이렇게 쓰냐? 나는 몰라. 이거는 이렇게 쓰기로 한 거야. 라는 게 이제 공준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일단 지금의 상태를 디스크라이브하는 어떤 약속을 만든 거잖아요. 그 약속을 바탕으로 우리가 거기서 뭔가 작업을 하거나 뭔가 이 상태를 변형시켜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 그러면 그럼 얘가 여기서 이렇게 변해가 여기서 이렇게 변해갈 때 변해가는 메커니즘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A라는 상태에서 B라는 상태로 변해갈 수 있는데 우리가 물리학에서 막 실험을 막 해보면 이 스테이트에서 스테이트 사이의 변동은 무조건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로 설명할 수 있겠더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클로즈 시스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어떤 시스템의 시간 타임 이볼루션, 시간에 따른 변화는 무조건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로 가정하고 가겠다. 이게 포스츄레이션. 저게 저렇게 존재한다가 그러니까 포스츄레이션을 저렇게 쓸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받아들여야 느낌은 해봤더니만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로 이런 모든 시간 변화 설명할 수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를 상태를 바꾸는
연산자를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만 신경 쓰겠다, 고민하겠다, 간주하겠다, 이런 느낌? 왜 굳이 얘네들이 타임 에볼루션이라는 타임을 이렇게 붙였었는지 좀 이사님 말씀 들으니까 좀 와닿습니다. 에볼루션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 스테이트가 큐비트는 고정시켜 놓고 우리가 여기에 가할 수 있는 작업들은 시간에 따른 변동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 큐빅의 위치가 예를 들면 여기 있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거 우리는 관심 없잖아. 큐빅은 잡아놓고 얘가 시간에 따라 어떤 액션을 취해주면 어떻게 변해갈 건가, 이것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게이트인 거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타임 에볼루션이 중요하죠. 뭐 위치도 있겠지만 물리량은 이제 뭐 분산되든지 뭐 위치든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일단 이런 개에서 보는 거는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동이 가는 거고, 양자 컴퓨터에서는 우리는 큐빅을 잡아놓고 얘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만 볼 거니까 타임 이볼루션에 대한 정의가 완벽하면 우리가 한번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이사님 앞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게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도 있잖아. 계속 이해하는 대로 갈피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혼자 하다가 한계가 있거든. 책 보고. 맞아요.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omposition of System Postulate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텐서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제가 이걸 또 한글로 제 생각에는 이거는 두 개의 물리 체계를 하나로 간주할 때 우리는 속도로 나타낼 거야. 로 저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저희가 각자 다른 두 개의 큐빗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거를 하나로 통합해서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뭐 수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텐서 프로덕트를 쓰면은 그냥 쓸 거야. 이런 약속이 있고, 이거를 왜 근데 굳이 텐서로 써? 라고 했을 때 제 생각에 이게 좋았던 점이 아까 월스트 노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0일 두 개로만 두 개 큐빗이고 0일 두 개만 생각하는 세프러브란 상황에서는 되게 직관적으로 잘 와닿았었습니다. 그래서 텐서 프로덕트를 쓰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오퍼레이터 단에서도 동일하게 텐서 프로덕트가 이제 적용이 되면서, 예를 들면은 요 A 텐서 프로덕트 B 그리고 C 텐서 프로덕트 B는 또 A, C, B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거 일종의 그 수식 약속이니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약속이라기보다 프라퍼 텐서 약속은 아니지. 약속은 네. 프라퍼티는 되게 다른 거 같고, 예, 두 개의 물리 체계를 하나로 간주할 때 텐서 프로덕트로 나타낸다. 두 개의 물리 체계를 하나로 간주할 때 오퍼레이터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다. 그냥 뭐 그렇게 저렇게 이해하는 거, 두 개 이상의 두 개의 뭐 물리 체계, 뭐 시스템, 뭐 투 레벨 시스템을 표현할 때는 텐서 프로덕트로 한다. 간주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저거는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시죠. 일단은 하나 이상의 어떤 시스템을 표현할 때는 텐서 프로덕트로 표현을 해도 되더라. 하니까 되더라. 이렇게 일단 이해하고 넘어가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저먼트가 나옵니다. 메저먼트 포스툴레이트가 이제 나옵니다. 이제 요거는 어디서 쓰느냐? 결국은 중첩 상태에서 관측 확률을 우리는 이렇게 구할 거야 라는 어떤 약속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레이시스가 이런 식으로 있다면, 그러면은, 그리고
임의의 어떤 벡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다면 우리는 이 확률을 요 앞에 있는 앰플리튜드의 제곱으로 볼 거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알파는 사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프로젝션 아까 말씀 주셨던 프로젝션 개념이 들어간 것인데요. 만약에 이게 저희가 측정하고 싶은 상태, 우리가 그 스테이트로부터 얘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라면 그 스테이트 이 임의의 그 벡터를 거기다 프로젝션을 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한 이 앰플리튜드의 제곱을 씌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요 알파가 이렇게 되는 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것 같더라. 적어도 성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증명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확률을 이렇게 제곱을 씌워준다는 거는 결국은 이게 이제 앰플리튜드이다 보니까 컴플렉스이다 보니까 컨주게이트를 씌워서 놈을 해주는 이 상태가 될게요. 그러니까 놈은 루트가 있는데 루트를 제거해준 상태가 되고 이거는 앞에서 봤던 요걸 이렇게 씌워준 것이고요. 그 소스에다 음수를 붙여주는 거 요거는 이걸 뒤집어 준 것입니다. 이게 이제 컨주게이트 프로퍼티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던데 요것도 직접 손으로 써보면은 신기하게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주는 컨주게이트 개념이 이너 프로덕트에선 뒤집어 주면은 그 값이 똑같이 나옵니다. 확률은 지금 이게 정의랑 프로퍼티랑 막 헷갈리고 막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네. 더스 pi 알파 제곱은 알파 바 알파 네. 컨주게이트 알파. 요거는 정의지 정의. 알파 바 알파 제곱이 알파 바 알파가 되는 거는 그죠. 정의. 놈의 정의이고 이게 놈의 정의가 아니라 놈의 정의가 컴플렉스 복소수의 제곱의 정의지. 맞아요. 그렇게 실수의 제곱의 정의는 그냥 알파 제곱인데 복소수의 제곱의 정의가 적은 거예요. 어쨌든 뭐 그래서 지금 쭉 설명한 거 보면 어디까지는 정의고 어디까지는 그걸부터 파생된 프로퍼티인데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정의와 프로퍼티 그 정의로부터 나오는 그런 것들은 되게 체계를 좀 잘 머릿속에 생각하셔. 여기까지는 정의, 여기까지는 뭐 이런 것과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아까 메저먼트 할 때 제가 있잖아요. 뭐 어떤 베이시스에 대한 뭐 이런 거가 있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가 이 장표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For a given orthonormal basis이니까 거기서 말한 스테이트 벡터가 지금 orthonormal basis하고 같은 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언어는 되게 많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정확한 언어로 쓰는 거가 되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어쨌든 베이시스로 표현할 수 있고 그렇게 베이시스로 표현했을 때는 그 코에피션트가 이제 코에피션트 제곱이 이제 각각의 상태로 그래서 그 우리가 뭘 기준으로 재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제일 심플하게 재는 거는 이제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로 재는 게 이제 제일 일반적인 건 거고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좀 삐딱하게 재고 싶으면 다른 베이시스에 대해서 잴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없는 거고 다르게 삐딱한 베이시스로 잴 때도 그 베이시스에 우리가 재고 싶은 일반적인 푸사이를 그냥 프로젝션 시키는 거지. 프로젝션. 그래서 프로젝션이 메저하게 되게 중요하고 프로젝션과 베이시스 두 개가 두 개 개념이 있어야 메저먼트를 이해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어서 믹스드 스테이트 요거는 잠시만요. 아까 그 목차 부분에 가면은 마지막 6번째 서브 챕터입니다. 믹스드 스테이트 제너럴 퀀텀 오퍼레이션이라는 그
챕터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개인적으로는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제가 이해한 바를 한글로 좀 먼저 표현하고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믹스드 스테이트라는 거는 렌스티 오퍼레이터로 쉽게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큐빗이 퓨어 스테이트 하나로만 정의할 수가 없는 상태, 이걸 이 책에서는 앙상블 퓨어 스테이트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예를 들어 첫 번째 큐빗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두 번째 표현은 이런 식으로 큐빗이 되는데, 지금 이게 확률이 3분의 1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3분의 2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할 거냐, 이러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서메이션을 한 번에 그냥 density 오퍼레이터라는 걸 써서 표현을 하게 된다. 이 정도로 일단은 이해를 했는데요. 하도 이게 모르잖아. 여섯 번째 서브 챕터는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게 책이 되게 뭐랄까 다 안다고 생각하고 써서 그런지 앙상블 오브 퓨어 스테이트라는 말이 그러니까 똑같은 상태의 큐빗이 여러 개 있을 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가 통계에서 예를 들면 뭐랄까 하나의 관측치가 하나가 있고 그 하나가 예를 들면 어떤 예가 좋을까? 어떤 예가 좋을까? 그 하나가 어떤 예를 들면 차를 한 대를 놓고 그 차 한 대가 1년 동안 사고를 몇 번 낼 거야 라는 확률을 갖고 있다 치죠. 일단 베이지안 말고 그러니까 베이지안 반대는 프리콘티스트요. 네, 나 프리콘티스트인데 까먹었어. 프리콘티스트 관점에서 내가 차가 한 대가 있어. 이렇게 핸드폰이 하나가 있어. 이 핸드폰이 고장 날 확률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얘가 갖고 있는 속성. 그래서 이런 것들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런 똑같은 핸드폰을 10,000개를 갖다 놓고 그 중에 몇 개가 깨지는지를 보는 건 거지. 그래서 0.01이라는 확률로 깨지더라. 그러면 내가 이 핸드폰 하나를 보고도 0.0 깨질 확률이 0.01이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믹스드 스테이트는 우리가 똑같은 상태의 스테이트를 가지는 큐빗이 여러 개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큐빗을 이론적으로는 하나가 뭐 0과 1이 3분의 1과 3분의 2로 중첩되어 있는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우리가 측정하거나 다룰 때는 그 상태에 있는 큐빗이 엄청 많다는 거지. 통계적으로 관측한 거가 개별 큐빗의 상태를 관측한 거랑 같다. 뭐 이런 얘기인 건 거예요. 앙상블 오브 퓨어 스테이트는 큐빗이 겁나 많다. 같은 상태를 가지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측정을 했을 때 통계적으로 측정하는 확률이 각각 그 큐빗이 가지고 있는 중첩되어 있는 확률과 같다. 무슨 말이냐면 한 놈을 3분의 1인지 확인하려고 그러면 100번을 재가지고 33번이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도 있고, 요 3분의 1의 확률로 0을 가지고 3분의 2의 확률로 1을 가지는 요 놈이 100개가 있어. 그래서 동시에 딱 관측했더니만 어떤 놈은 0으로 오고 어떤 놈은 1로 가고 할 거잖아요. 0, 1로 갈 거잖아요. 100개 중에 몇 개가 1인지를 봤더니 1분기가 1이 됐어. 그러면 얘가 결국 그 퓨어 스테이트의 확률을 대변해 줄 수 있다. 그런 상황인 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는 K의 똑같은 상태를 가진 큐빗이 있고 그 큐빗을 측정을 했을 때 그 큐빗의
구성비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1일 확률 1일 관측할 확률, 0을 관측할 확률을 찾아낼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처음 보는 개념이라 사실 얘가 저희가 중첩된 상태에 대해서의 상태에 관측했을 때 값이 사실 확률적으로 나오는 건 여러 번 관측해가지고 확률적으로 이제 얻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여러 번 관측한다라는 생각만 했던 거지 이게 네. 여러 개가 놓인 거를 관측을 해서 통계 처리한다. 네. 그렇게 한다라는 개념은 사실은 좀 여기서 처음 듣는. 그래서 이게 네. 믹스드 스테이트가 이게 그 중첩이 아닌데 얘는 도대체 뭘까? 막 이런 생각을.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런 똑같은 상태의 중첩인 게 여러 개가 있을 때 우리가 쉽게 그걸 통계 처리해가지고 각 상태의 각 큐빗의 상태를 알 수 있다. 물론 이제 큐빗 상태는 똑같아야 되겠지. 똑같은 상태를 가지는 큐빗 만 개가 있으면 한 방에 딱 때려가지고 그 만 개를 잘 통계 처리하면 각각의 퓨어 스테이트의 상태를 알 수 있다. 상태를 알 수 있다가 아니라 중첩 상태를 알 수 있다. 뭐 그런 개념을 두고 통계 처리다라는 개념을 두고 이 챕터를 읽으면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그래서 네. 이거가 근데 이게 되게 매저먼트 쪽에서는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교육용으로 그냥 할 때는 그냥 퓨어 스테이트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약간 양자 컴퓨터 장비를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진짜 관측 얘기할 때는 믹스드 스테이트 위에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얘가 그래서 그 2개 이상의 이제 어쨌든 그 큐빗이 나오니까 얘에 대한 뭐 얽힘을 설명하려고 나오는 건가? 처음에는 아니고 그건 아니는 셋업은 똑같은 상태를 가지는 큐빗이 겁나 많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딱 관측해서 통계 처리를 하면 이 큐빗의 중첩 상태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덴서티 오퍼레이터를 잘 정의를 하면 얘가 큐빗이 하나가 있든 큐빗이 만 개가 있든 똑같은 오퍼레이터로 관측이라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읽어보시고 이런 방향을 가지고 읽어보시고 다음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